네, 여러분의 새로운 뉴스 파트너 저는 노은지입니다. 10위부터 1위까지 오늘도 뉴스 카운트다운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 소식만 살짝 공개하고 갈 텐데요. 오늘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소식입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에 동행 중인데 이재용 회장이 중국의 한 쇼핑몰에 등장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과연 뭘 샀을까요? 잠시 뒤에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댓글을 기다립니다. 좋은 댓글을 남겨주시면 생방송 중에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1분 뒤에 돌아옵니다. 네, 오늘도 10가지 소식을 꽉 채워서 준비했습니다. 먼저 오늘의 10위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국민 배우 안성기 씨가 어제 오전 9시쯤 향년 74세로 별세한 가운데 오늘도 각계에서 추모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늘 사람 좋은 웃음으로 계시는 분이라서 잘 실감이 가지 않습니다. 너무 슬프지만 하늘나라에서 연기하시면서 계실 겁니다. 안성기 선배님 마지막 작품이라고 노량 죽음의 바다라는 영화를 같이 촬영을 했었고요. 배우분들뿐만 아니라 스태프분들 친동생처럼 정말 또 나이 차이가 더 나면 친자식처럼 이렇게 챙겨주셨던 분입니다. 네, 고인과 인연이 있다는 영화인이 워낙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일장으로 치러지는 장례인데도 저렇게 발길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또 한 가지 빈소에서 눈길을 끄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소속사 후배인 정우성, 이정재 배우가 유족들과 함께 조문객을 맞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남희연 기자 혹시 오늘도 빈소 다녀오셨나요? 아니, 어제만 다녀왔고요. 예. 오늘은 못 갔습니다. 어제만 가셨군요. 혹시 네. 두 배우는 근데 어제부터 오늘까지 계속 상주처럼 지키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상황이고요. 어제 오후 2시에 빈소가 차려졌습니다. 그 당시에 정우성 씨 같은 경우 좀 인상 깊었던 게 모든 조문객들을 다 맞이했었어요. 그리고 각 테이블마다 다니면서 조용히 이제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눴었는데 특히나 정우성 씨 같은 경우에 눈이 퉁퉁 부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 말을 조금 시키는 게 미안할 정도였는데 그래도 차분히 장례 절차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정재 씨 같은 경우에도 가장 먼저 빈소로 달려와서 주변을 챙겼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가장 좀 상심이 큰 사람은 안성기 씨 아내분이세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투병을 했고 옆에서 같이 지켜왔었기에 조금 심신이 많이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좀 인상 깊게 봤던 것 중에 하나는 정우성 씨가 그런 안성기 씨 아내분을 계속 부축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되게 많이 나눴거든요. 그래서 조금 힘들지만 옆에서 같이 유족들이 버틸 수 있었던 게 저 두 배우 후배인 정우성과 이정재 씨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정우성 씨 같은 경우에는 안성기 씨와 예전에 영화 촬영 꽤 많이 했었습니다. 네. 사실 안성기 씨가 다양한 활동을 했었고 영화를 많이 찍었기 때문에 인연이 없는 배우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성기 씨의 이 가는 길을 후배들이 같이 좀 지켜주는 상황에서는 조금 훈훈하게 보여지기도 하고요. 어제 밤 늦게까지도 10시 반 이후에까지도 두 배우는 같이 빈소를 지키면서 조문객을 맞았다고 합니다. 예.
예, 두 아들과 함께 서 있는 모습, 상주처럼 저렇게 두 배우가 빈소를 지키는 모습이었습니다. 두 배우는 고인의 마지막 길까지 좀 함께할 예정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운구를 누가 할 거냐라고 했는데 이병헌, 박철민 배우까지 해서 네 사람이 들 거다. 허주연 변호사님, 이 네 사람이 운구를 함께할 거라는 소식이 또 전해졌네요. 그렇습니다. 각별한 사이의 배우들이 아마 이렇게 운구를 같이 맡기로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예. 이정재, 정우성 배우 같은 경우에는 방금 남 기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고인의 빈소에서 가족처럼 어떻게 보면 지금 황망하게 이를 데 없는 가족들의 곁에서 가족보다 더 안성기 배우의 마지막 손님들을 안성기 배우께서 생전 살아 계실 때 그들을 대했던 것처럼 끝까지 이렇게 따뜻하게 하나하나 살피고 있는 상황이고 예. 그리고 이병헌 배우, 박철민 배우도 같이 운구를 맡기로 했다고 합니다. 정우성 배우는 영화 무사에서 안성기 배우와 호흡을 맞추기도 했는데 마지막까지 이렇게 든든한 모습, 운구까지 함께한다는 것은 사실 보통 사이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야말로 안성기 배우가 살아계실 때 보여줬던 영화인으로서의 어떤 선배로서의 모습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어떤 품격까지도 이들 배우들에게, 후배들에게 영원한 울림을 주기 때문에 이렇게 또 가깝게 끝까지 함께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리고 어제 빈소가 차려진 이후에요. 공개된 영정사진이 또 화제가 됐습니다. 젊은 시절의 흑백 사진이었기 때문인데 영화 기쁜 우리 젊은 날의 포스터 사진이었습니다. 이 당시가 35살이라고 하더라고요. 남혜연 기자. 네. 이 40년 전 사진이 영정사진이 된 이유가 오늘 좀 공개가 됐죠? 네, 두 부부가 좋아했던 사진이라고 합니다. 특히나 안성기 씨도 평소에 이 사진을 너무 좋아했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특별히 아내분도 이것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었는데요. 예. 아내분이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그 많은 이들이 고인의 찬란하게 빛났던 모습을 기억해 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40여 전 이런 사진을 공개한다. 그리고 언론사 기자들한테도 당부한 게 저 사진 많이 공개해달라고 하는데요. 이게 영화 기쁜 우리 젊은 날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이 내용을 또 아내분이 많이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영화 왜냐하면 내용을요? 네, 지고지순한 사랑을 보이는 안성기 씨의 모습이었거든요. 아마 그 시절에 남편의 연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뿌듯했었던 게도 하고 그 당시에 영화에 대해서 가장 많은 대화를 나눴던 게 스텝도 있었지만 아내와 정말 많은 대화를 나눴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의 추억 그리고 모든 것이 다 담긴 이 사진을 꼭 영정사진으로 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예. 조금 전에 말을 하시는 동안에 자막으로도 나갔습니다만 사진을 찍은 구본창 작가를 통해서 또 알려진 내용이 있습니다. 35살의 이 젊은 얼굴이 담긴 영정사진이 어떻게 이번에 쓰이게 되었느냐. 지난 2일에요. 중환자실에 입원한 지 3일차가 되던 그런 날이었는데 안성기 씨 부인에게 연락이 왔다고 해요. 급히 사진을 좀 필요하다라고 해서 액자로 만들었다. 그리고 구본창 작가가 전한 소식으로는 저 눈빛을 다시 볼 수 없게 됐구나라는 생각에 사진을 정리하면서 가슴이 아팠다라고 합니다. 허주연 변호사님, 이 얘기를 들으니까 이미 가족들은 마음의 준비를 좀 일찍 한 것 같아요. 미리 사진을 준비를 했다는 거 보면 일찌감치 좀 정리를 한 것 같네요. 아무래도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그리고 고인께서 혈액암으로 상당히 오랜 시간 투병을 해와서 뭐 좀 나아졌다고는 했지만 몸이 약해져 있는 상태였다는 것을 직감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환자실에서 의료진들도 아주 가까운 가족들, 그러니까 아내와 아들 외에는 누구의 면회도 의료진이 만류할 정도로 상태가 좋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때 중환자실에 입원을 했을 때 이미 뭔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여러 가지 준비를 했던 상황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안성기 씨의 영정사진이 됐던 그 작품에 함께 출연했던 사람이 황신혜 씨입니다. 고인과 인연이 깊다 보니까 오늘은 다른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기자간담회가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오열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김진욱 특보, 아무래도 오래된 인연이니까 빈소는 아니고 다른 공간이었지만 눈물이 많이 났나 봐요. 그렇습니다. 좀 전에 그 영정사진으로 썼던 것이 기쁜 우리 젊은 날이라는 영화의 사진 아닙니까? 그 기쁜 우리 젊은 날에 그게 1987년 작품인데 예. 여기에 황신혜 씨하고 같이 동반해서 출연했던 그런 인연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두 분의 관계, 특히 그런 한 40년 가까운 우정들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가슴에 오늘의 이 상황들을 받아들이기는 어렵겠습니다만 떠올리게 했기 때문에 오늘 다른 자리에서도 안성기 대배우의 모습을 이렇게 떠올리고 얘기를 한 게 아닌가. 그리고 그동안 이제 뭐 안성기 배우가 황신혜 씨하고 여러 작품을 많이 했긴 했는데 예. 그 중에서도 황신혜 씨에게 상당히 어떤 정신적인 기둥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래도 데뷔작을 함께한 선배니까요. 그렇죠. 예. 예, 영화계에서도 큰 기둥이었지만 영화에 처음으로 그 배우가 등장했을 때 그때 내 옆에서 누가 나를 잡아줬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기억이 굉장히 강렬하게 남았을 텐데 네. 그 대배우인 안성기 씨가 이렇게 이제 고인으로 지금 앞에 마주하게 되는 그런 장면을 맞았을 때 상당히 좀 남다른 소외가 좀 있지 않았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뭐 조금 전에도 저희가 보여드렸습니다만 많은 배우들의 발길이 또 뭐 정치권도 있고요. 여러 각계각층의 인사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남혜영 기자, 오늘 보니까 뭐 차인표 씨도 방문을 한 것 같고 여러 후배들의 애도가 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 빈소에도 정말 많은 선후배들 그리고 관계자들, 일반인들도 사실 참여하고 있는데요. 그런 가운데 SNS를 통한 애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배우 차인표 씨의 사연이 전해졌었는데요. 예. 차인표 씨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가족 얘기를 좀 꺼냈었습니다. 큰딸이 1살 되었을 때 어떻게 아셨는지 안성기 선배님께서 예쁜 여자 아기 옷을 사서 보내주셨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거기다가 차인표 씨 같은 경우에는 작가로도 활동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근데 첫 소설을 썼을 때는 영화로 만들면 좋겠다라는 조언도 해주시고 주위에 이 책에 대한 홍보도 좀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던 거죠. 그런 가운데 사실 제가 어저께 조금 마음에 남았던 거는 배우 박중훈 씨가 조금 계속 마음에 남았었습니다. 예. 왜냐하면 어저께 그러니까 짧게나마 기자들 앞에서 그 안성기 씨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다리가 굉장히 후들거리셨었어요. 얼굴도 상당히 좀 울먹이셨잖아요. 목소리도. 네, 굉장히 안 좋은 주말부터 조금 힘들어하는 상황이었는데 정말 용기 내서 저 카메라 앞에 서서 고인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었었나 봐요. 그래서 어저께 밤 늦게 박중훈 씨한테 사실 문자를 보냈었습니다. 왜냐하면 네. 주말 내내 너무 힘들었었고 그 시간들이 본인한테는 정말 평생을 같이 한 친구 같은 동료이자 선배이자 정말 형이거든요. 네. 그래서 좀 힘내세요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냈더니 바로 답을 주셨어요. 근데 그 한마디가 굉장히 이 사람 정말 너무 힘들구나라는 내용이었는데요. 그냥 많이 슬프네요라는 정말 단답이었는데요. 그 말뿐이 지금 할 수 없는 박중훈 씨의 좀 마음이 조금 안타까웠습니다. 남혜영 기자가 문자를 보냈더니 슬프네요. 이렇게 4글자 답장이 왔군요. 아마 모든 사람들이 슬픔을 이겨내지 못하고 빈소에서 황망한 마음을 함께 달래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연예계뿐만이 아니라 정치권 또 기업에서도 애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고인과 40년 가까운 세월을 함께한 식품 기업에서도 애도의 뜻을 밝혔습니다. 커피를 알게 될수록 깊은 맛이 좋아집니다. 깊어진 향기, 개운한 뒷맛. 벌써 가을이네. 가을엔 커피가 어울리죠. 향기를 나누면 더 가까워지거든요. 조인성 씨만 커피 타나요? 이건 제가 원조입니다. 마음 한 잔 나누세요. 커피 광고를 38년이나 했다고 하니까 한 후배 같은 경우는 안성기 씨에 대해서 커피 향이 나던 선배다 뭐 이런 표현까지 썼던데요. 사실 커피 광고 찍기까지는 고민이 많았다고 하는데 막상 찍게 된 이후에는 여기에도 열과 성을 다했던 모양이에요. 이현종 위원님, 뭔가 에피소드들이 좀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요즘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 뭐 광고를 여러 개 찍잖아요. 예. 그래서 뭐 들어보면 이 광고에도 나왔다가 저 광고에 나왔다가 그렇게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 광고 수익이 꽤 되니까 네. 그런 것들을 이제 다 자기가 출연하는데 안성기 배우 같은 경우는 이 처음에 이 광고를 제안을 받고 꽤 고민을 많이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배창호 감독하고 또 상의를 했고 예. 한 달 정도 고민한 끝에 이제 광고를 수락을 해서
1983년부터 2021년까지 사실 이 광고에 쭉 나오는데 아마 이 광고 안 보신 분들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커피라는 이 제품이 사실 어떤 맛과 이것도 중요하지만 분위기잖아요. 분위기죠. 이 분위기고 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옛날에 우리가 지금은 뭐 사실은 다 내려먹는 커피지만 그때는 다 이제 타먹는 커피지 않습니까? 믹스 커피. 믹스 커피고 뭐 그런 커피인데 이제 그런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거. 그러면서 이제 저런 분위기에서는 한 잔 커피를 마시고 싶은 느낌을 갖게 하는 거. 특히 이제 안성기 배우가 다른 광고는 일체 출연하지 않고 이 광고에만 나오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그 이 세월의 연륜 그 분위기가 계속 이 어떤 제품과 같이 함께한 것 같습니다. 그만큼 아마 이 회사에서도 보면 이렇게 오랫동안 한 이유는 결국 이게 마케팅이 되니까 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커피라는 제품과 안성기 배우라는 어떤 이 분위기가 계속적으로 맞고 또 이 안성기 배우가 이런 이미지를 끊임없이 가져갔다는 거. 왜냐하면 회사 같은 경우도 이 배우가 스캔들이 있다든지 뭐 이런 거 할 경우에는 사실은 이 광고를 쓸 수가 없잖아요. 뭐 어쩔 수 없이 교체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모델을. 한 번도 스캔들이 없었기 때문에 정말 우리나라 최장수 그런 광고 모델이라고 합니다. 예. 한 브랜드 38년 광고하기는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연기도 광고도 이렇게 최선을 다했던 배우 안성기 씨가 가장 행복을 느꼈을 때는 이 일을 할 때라고 강조를 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떨 때 행복을 느끼세요? 저는 영화를 찍을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촬영 현장에 가 있는 게 가장 행복하고 극장에서 같이 봤을 때 진짜 좋은 반응이 오고 이럴 때가 더 이상 뭐 행복할 때가 없죠. 역시 뭐 배우로 일을 할 때 가장 행복을 느꼈던 안성기 천상 배우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또 이게 좀 저는 눈길이 가던데 본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팬클럽도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 배우가 맞는 것 같습니다. 좋은 미소를 띠고 목례를 하면서 지나가는 국민들, 내 팬은 그런 분들인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허주연 변호사, 실제로 안성기 배우의 팬클럽이 없었던 건가요? 저도 이번에 새롭게 알게 된 건데요. 안성기 배우가 구설수만 없는 배우인지 알았더니 의외로 팬클럽이 없었다고 합니다. 예. 나름 그 이유를 유추해 보자면 너무 이른 시기에 57년에 5살 때 이미 데뷔를 해서 아역 스타가 되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뭐 팬클럽이라든가 이런 문화가 활성화되어 있던 시절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쭉 우리 곁에서 너무나 늘 유명하게 옆에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안성기 배우께서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팬들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마치 막 중내산해하는 팬클럽 활동 열심히 하는 열성 팬들은 자기 팬들 중에서 크게 못 봤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늘 이렇게 와서 지나가면서 따뜻하게 목례 한번 하고 지나가는 그런 내 이웃들 모두 국민 하나하나가 내 배우라고 내 팬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 국민 배우라는 수식어가 좀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다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셨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 팬들이 안성기 배우를 참 닮았다는 생각도 했어요. 그냥 막 엄청나게 활활 타오르는 활화산 같은 그런 그 스타에 대한 사랑은 아니지만 항상 오랫동안 변함없이 따뜻하게 우리 곁에 있을 수 있는 온기를 줬던 배우, 그리고 그 팬들이 배우에게 보내준 그 모닥불 같은 사랑,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안성기 배우와 정말 잘 어울리는 그런 부분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 듭니다. 예. 뭐 5일장 내내 추모의 분위기는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10위 소식 만나봤고요. 오늘의 9위로 넘어갑니다. 네, 최근 박나래 씨의 전 매니저들이 제출한 진정서 내용이 알려지면서 큰 논란이 됐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현직 변호사가 직장 내 괴롭힘이 적용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놔서 또다시 진정서 내용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채널A 단독 보도로 알려진 진정서 내용이었는데요. 이것도 허주연 변호사에게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한 변호사가 본인의 유튜브에서 진정서 내용이 사실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차 안에서의 어떤 행위 때문에 벌어진 일인데 허주연 변호사 보시기는 어떻습니까? 직내괴, 이른바 직내괴라고 하는데 뭐 적용될 수 있을까요? 직장 내 괴롭힘을 판단하는 법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업무 수행 중에 지위의 우월성을 이용을 해서 신체적, 정신적인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켰다고 하면 이 부분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차 안이 업무 수행 공간인가, 이것도 우리 근로기준법과 고용노동청에서 굉장히 넓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심지어 이 사무실 안, 반드시 사무실 안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하더라도 뭐 외근 중이라거나 아니면 출장 중이라거나 뭐 행사장이었다거나 이 업무와 관련된 공간이었다라고 하면 모두 폭넓게 직장 내 괴롭힘 장소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 안에서 아마 매니저들이 운전을 하면서 수행했다는 것은 뭔가 이 행사라든가 스케줄을 위해서 이동하느라 왔다 갔다 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 당연히 업무 관련성 인정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어쨌든 박나래 씨의 업무를 수행하는 매니저의 위치, 근로자의 위치였기 때문에 이 밖으로 나갈 수가 없는 차 아닌데다가 중간에 업무를 안 하겠다고 이탈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네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원치 않는 행위를 시청각적으로 인지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성적인 학대라든가 정서적인 학대 행위로서 괴롭힘 행위에 충분히 해당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주 또는 사업주의 이 사촌인의 혈족이 직접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으로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이 행위가 직장 내에서의 어떤 우위관계를 이용한 협박으로 인해서 원치 않는 일을 하게 했다라고 하면 형사상 강요죄로 처벌 행위에 해당할 수도 있다는 것도 우리가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네. 직장 내 괴롭힘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강요죄로서 처벌 대상이 될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예, 뭐 일단 노동청에 진정서가 들어간 상황이니까 한번 결론은 지켜보겠습니다. 한편 또 박나래 씨 논란이 지속이 되면서 박나래 씨 주변 인물이죠. 그들의 발언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절친으로 유명한 김지민 씨 발언이 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남혜연 기자, 뭐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돈 문제에 엮이면 관계가 다 망할 수 있다. 이건 뭐 박나래 씨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거는 사실 지금 이 김재민 씨가 한 프로그램에서 한 발언인데요. 자연스럽게 김재민 씨가 박나래 씨랑 친하다 보니 어떻게 보면 이걸 박나래를 향한 말일 수도 있겠다 약간 유추되는 상황인데요. 지금 박나래 씨에 대한 직장 내 갑질 내용이 정말 끊임없이 나온 가운데 김재민 씨의 발언이 조금 비슷하게 맞아떨어졌던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요. 그 한 프로그램에서 이런 그 의뢰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더치페이한 돈을 영원히 안 주는 친구라는 사연이 공개가 됐는데요. 이 내용이 사실 모임 친구끼리 더치페이를 했는데 모일 때마다 그 돈을 좀 줘야 되는데 안 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돈이 한 35만 원 정도라고 해요. 큰 돈이 아닌데 이걸 달라고 하기도 애매하다, 뭐하다 이렇게 설명을 하다 보니 김재민 씨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돈 문제가 엮이면 관계는 다 망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게 왜 박나래 씨와 또 연결이 되냐면 박나래 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작은 갑질이었지만 여기에 자연스럽게 돈 문제까지 따라붙었기 때문인데요. 박나래 씨가 그 우리가 알려진 바에 의하면 그 미정상금이 꽤 있었는데 그 미정상금이 굉장히 이 더치페이에서 안 준 거랑 비슷했습니다. 왜냐하면 월급은 준다 하고 안 줬나 보네요. 월급도 좀 미지급은 했는데 또 뭐냐면 박나래 씨가 사실 우리가 TV를 보면 먹는 걸 되게 좋아하잖아요. 간식 문제도 간식을 좀 많이 먹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뭐 약국에서 뭘 사달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돈을 잔돈이죠. 그 잔돈을 좀 정산을 해줘야 되는데 굉장히 미뤘던 거예요. 그리고 매니저들이 이거에 대해서 왜 정산은 안 해주세요라고 물으면 줄 텐데 왜 이렇게 재촉하냐라고 좀 타박을 했거든요. 이것과 그 내용이 프로그램의 내용이 맞물려서 김재민 씨까지 약간의 조금 본의 아니게 피해를 보게 됐는데요. 박나래 씨의 이 관련 이슈 때문에 사실 박나래 씨와 절친한 걸로 알려진 장도연 씨도 그 발언은 사실 아니었지만 자연스럽게 이게 박나래 씨를 향한 저격이었다. 그러니까 행동가짐을 올바르게 해야 된다고 얼마 전에 시상식에서 말했었잖아요. 그냥 할 수 있는 말인데 모두가 다 엮이는 거네요. 굉장히 민폐 상황이라서요. 지금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과정은 또 박나래 씨가 본인의 이런 내용을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해명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매니저들의 계속 폭로가 계속 되기 때문에 지금 이걸 보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박나래 씨의 정말 구체적인 설명이 다시 한번 필요한 시점입니다. 매니저들과 박나래 씨가 워낙 진실 공방 벌이고 있으니까 내용은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오늘의 8위로 넘어갑니다. 오프닝에도 전해드렸던 화제의 인물인데요. 이재용 회장의 중국에서의 행보가 상당히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중국 쇼핑몰을 방문한 목격담이 나온 건데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끈 인형을 샀다, 뭐 이런 보도들도 있었습니다. 실시간 검색어에까지 올랐다고 하네요. 먼저 지난해 화제의 행보 보고 와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Are we gonna get something to drink? I'm gonna have to. Okay. Cheers. 감사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아이폰이 많아요? 마지막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했어. 네, 뭐 연말 연초부터 이재용 회장 상당한 소식이 많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중국에서 쇼핑몰에서 목격이 된 겁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이 웨이보에서 저희가 가져온 건데 쇼핑몰에 이렇게 쇼핑하는 모습이 목격이 된 거고요. 그리고 점원들을 통해서 전해진 내용이 통역사 1명 정도를 포함해서 6, 7명 정도의 인원이 함께 쇼핑을 했다. 그리고 또 화제가 된 게요. 한 점원의 주장이긴 합니다. 중국 캐릭터 라부부 인형을 샀다고 말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현정 위원 보시기에 이게 라부부 인형 산 줄 알고 오늘 상당히 이 소식이 화제가 됐었거든요. 어떻게 보셨나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뭐 잘 몰랐는데 이게 보니까 홍콩에서 개발돼서 그러니까 이제 캐릭터가 아마 이제 쪽 북미 쪽의 어떤 캐릭터, 이 인형이 작은 인형인 모양이에요. 예. 이게 보통 이제 셀럽들이 유명 인사들이 많이 이걸 하고 다녀서 가방에 달고 다니고 네, 달고 다니고 또 이게 이제 안에 뭐가 있는지 잘 모르는 그런 인형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어떤 뜯어보면 모습이 나올지 그렇죠. 모르는. 뜯어보면 뭐가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어떤 뭐 여러 가지 어떤 가치가 높다 보니까 비싼 거는 뭐 이게 굉장히 희귀템은 한 2억까지 한다고 그래요. 예. 그만큼 인기가 있는 건데 아마 중국 쪽에서 이제 이걸 굉장히 인기가 많은 모양인데 이재용 회장이 뭐 이걸 샀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삼성 쪽에서는 이건 사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보통 이제 이 이재용 회장도 그렇고 부친인 이건희 회장도 그렇고 어디 해외를 방문하면 꼭 쇼핑몰을 많이 둘러봐요. 그래요? 그리고 특히 이제 전자제품 쇼핑몰. 사실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이 쇼핑몰을 둘러보면서 삼성 제품이 굉장히 어떤 밑에 좀 전시가 되어 있고 먼지가 쌓여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본다고 그래요. 어느 제품이 가장 어떤 고객들이 보기 좋은 데 있는지 예. 그만큼 인기가 있다는 의미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 시장의 상황들을 이제 많이 보고 다니는데 아마 이재용 회장도 이제 방문할 때마다 쭉 쇼핑몰 돌아다니면서 어떤 제품이 어떤 소비자들에게 많이 사는지 많이 또 전열되어 있는지 이런 어떤 정보들 아마 체크하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 삼성이 이제 가전제품, 휴대폰, 뭐 이어폰 등등 여러 가지 제품들 많이 내잖아요. 그렇죠. 중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중국 제품들이 요즘은 굉장히 많이 이제 인기가 있다 보니까 또 국내 제품 카피도 많이 하고요. 그렇죠. 삼성이 굉장히 이제 중국에서는 이제 고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 등등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상황들을 좀 점검하기 위해서 간 게 아닌가 뭐 저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네, 이현종 위원 말씀 중에 좀 나왔는데 삼성에서는 해명을 하기로는 라부부 인형을 안 샀다. 그냥 시장 조사 차원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김진욱 특보, 그러면 이번에도 이현종 위원 말씀처럼 여러 가지 그냥 시장 조사 차원, 전자제품 어떤 게 좀 잘 나가나 뭐 이런 거 보러 갔을까요? 저도 그렇게 보여져요. 저기 지금 뭐 이제 그 지금 중국 측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내용 보면 이재용 회장을 봤다, 이재용 회장이 인형을 사는 것 같다,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화제가 되는데 지금 사진 같은 것들 나오는 거 보면 뭘 들고 있거나 구매하거나 이런 모습은 아닙니다. 지금 정상적으로 어떤 쇼핑몰에서 지금 시장에서는 어떤 것들이 유행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 뭐 가서 뭐 혹시 라부부 매장에서 이것이 요즘에 유행하는 그런 건가 하고 들어봤을 수는 있을지도 모르겠죠. 그렇죠. 구경은 했을 수 구경은 있죠. 했을 수 있지만 저것을 사가지고 뭐 어디다 쓸 때가 있을지 그건 예. 잘 모르겠어서 근데 어쨌든 우리 국민들에게도 라부부가 요즘에 굉장히 또 희귀템으로 또 인기가 있는 그런 제품이다 보니까 네. 아마 요즘엔 또 안 산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관심들이 그냥 몰리고 그래요?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재용 회장이 어떤 인형을 구매해가지고 그 쓸 데가 있으실까요? 제가 네. 볼 때는 정상적으로 지금 이제 시장의 어떤 동향이나 이런 것들, 특히 가전제품이라든지 이런 것들, 특히 언제 어제 대통령께서 휴대폰을 하나 꺼내 들으셨잖아요. 네. 그 휴대폰이 중국 제품인데 아마 중국에서 삼성의 갤럭시 폰이 얼마나 지금 잘 팔리고 있는지 전시가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해 보려고 했던 게 아닌가라는 저는 예.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이재용 회장이 순방 때 청와대 기자들 만나면 뭐 들고 있는 휴대폰 보면은 뭐 그거 아이폰이네요. 뭐 이런 식으로 관심을 상당히 많이 가집니다. 아마 시장 조사하러 실제로 간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6위 소식 만나봤습니다. 오늘의 7위로 넘어갑니다.
네, 새해 들어서요. 김정은 위원장과 김주애 부녀의 모습이 상당히 많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어디를 찾았는지 직접 보시죠. 김정은 동지께서는 지도 간부들과 함께 기념관 원림 조성 계획에 따라 진행되는 식수의 첫 삽을 뜨셨습니다. 해외 군사작전 전투 위훈 기념관에 뿌리 내리게 될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에도 영광스러운 우리 국가의 불멸함과 군인 건설자들과 함께 오랜 시간 식수를 하셨습니다. 영상 보고 좀 놀라시는 분들도 있었을 것 같은데 지게차 운전을 직접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저희가 사진으로 한번 더 크게 모습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제 전투위훈 기념관이라는 곳의 건설장에 찾는 모습이었는데요. 지게차를 이렇게 직접 운전을 하고 그 앞에 뭐 딸 주애를 비롯해서 함께 간 간부들을 이렇게 태우고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또 이후에는 이제 부녀가 함께 마주보면서 함께 식수 작업을 하는 것 같아요. 삽질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현정 위원님께 좀 여쭤볼게요. 이게 통일부에서 해석을 하기로는 다정한 사회주의 대가족 모습을 강조하려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김주애가 지금 새해 들어서 연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측면이 하나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의 의미는 지금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된 군인들, 그 사망한 군인들에 대한 추모 현장 이런 것들에 굉장히 자주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군인들을 직접 뭐 끌어안고 이렇게 다독여 주기도 하고 또 유족들을 초청해서 뭔가 또 선물해 주기도 하고 이런 걸 하는데 그만큼 이 문제가 북한 내에서는 꽤 중요한 어떤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어디 가는지도 모르고 지금 파병이 됐다가 사망을 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숫자도 꽤 많을 텐데 근데 문제는 이게 돌아왔으면 이 유족들의 불만이나 뭐 이런 게 굉장히 많을 거 아니겠어요? 네.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렇게 자꾸 이 김주애를 같이 가는 것은 자, 우리는 한 가족이다. 이 사회주의의 어떤 대가족이다. 나는 아버지고 뭐 이 자녀고 그러면서 이게 우리가 한 가족이기 때문에 이런 아픔들을 같이 한다. 이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즉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이런 불안의 요소가 될 수 있는 측면에서 본인이 어떤 이 나라의 아버지로서 저렇게 직접적으로 추모 어떤 장면을 가서 삽들 들기도 하고 작성하기도 하고 뭐 이런 걸 하면서 사실상 유족들의 어떤 불만을 좀 잠재우기 위한 행복 아닌가. 거기에 김주애도 함께 어떤 동반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다 같은 어떤 가족이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만큼 사실은 우크라이나 지금 가면서 1인당 지금 뭐 사망 금액이 러시아로부터 금액이 1인당 꽤 많은 금액이라고 그래요. 한 20만 불, 30만 불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게 과연 유족들한테 갔겠습니까? 그렇지 않았겠죠. 본인들만 챙길 텐데 그런 것들을 좀 무마하고 사회적인 어떤 걸 하기 위해서 저런 행보를 직접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러시아 파병군을 위한 파병 기념관에 식수를 하는 거였다 보니까 또 공교롭게 어제는 한중 정상회담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북러 간의 어떤 혈맹을 좀 강조하는 행보 아니냐 뭐 이런 해석도 있는 것 같아요. 김진우 특보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북러 간의 밀착을 좀 강조하기 위한 행보였을까요? 저는 한중 정상회담의 날짜에 맞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사전에 예정이 되어 있었겠지만 또 한중 정상회담도 사전에 저희가 예고를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중국이 한국 측과 좀 가까워지는 모습을 보이면 중국에게 시그널을 좀 보내야 될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 우리는 그러면은 러시아와 혈맹의 모습으로 보여주겠어 이런 메시지를 좀 주고자 했던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맞불의 성격을 좀 강하게 연출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지금 저 식수하는 곳이 좀 전에도 말씀 주셨습니다만 해외 군사작전에 나갔다라는 건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에 갔던 거잖아요. 러시아군에 파병된. 그렇죠. 거기에 전투 위훈 기념관, 그러니까 러시아에 파병됐고 거기에서 순직한 장병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위문하기 위한 그 공간을 만드는 것인데 그렇다면 북러 관계 그리고 북한과 러시아는 혈맹의 관계다라는 것을 여러 차례 강조했었던 북한 입장에서는 저 상황을 공개함으로써 한중 정상이 가까이 함께하는 모습을 서로 좀 맞불 대응하는 그런 측면을 저 그림을 통해서 연출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뭐
연말 연초에 계속 김주애와 함께 동행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지금 13살인 김주애가 또 치아는 교정을 하고 있다는 것 같아요. 정혁진 변호사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아무래도 뭔가 치열이 고르지 않으면 좀 어려 보이기도 하고 덧니가 있으면 특히 그렇잖아요. 이 교정을 하는 것도 뭔가 후계 구도에 있어서 좀 이미지를 좀 싣기 위한 이런 걸로 봐야 될까요? 글쎄요,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13살이면은 치아 교열할 그런 정도 나이가 딱 되는 겁니다. 교열에 들어갈 나이다. 그렇죠. 우리나라도 한 13살 정도 되면 뭐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학교 이제 저학년이나 이럴 때 남자든 여자든 많이 치아 교열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거 가지고 후계구도 이렇게까지 생각을 해야 되나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그 김주애도 김주애지만 김정은 자체가 너무 젊지 않습니까? 김정은이 몇 살이냐면요. 1984년생이에요. 저랑 동갑이에요. 이준석 대표보다 한 살 많습니다. 예. 그런데 아직 40대 초반밖에 안 됐는데 벌써 후계 구도를 논할 그런 나이인가? 한 제 나이 정도는 돼야 후계 구도를 논해야 되는 거 아닌가? 예. 그러니까 뭔가 우리도 이상해도 이제 42은 됐는데 아직 그러니까요. 이르군요. 그런 더군다나 북한은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더 봉건적인 그런 체제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뭐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13살밖에 안 되는 어린 그 여자 아이가 쉽게 말하면 예. 그 후계자가 된다라고 하는 게 북한 체제에서 용납이 될 수 있나? 제가 봤을 때 지금 북한에서는요.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추정까지 가능한 일인데 예. 왜 저런 행동이 벌어지고 있는지 저로서는 좀 납득이 되지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의 7위 소식은 김주애, 김정은 부녀의 얘기였습니다. 오늘의 6위로 넘어갑니다. 예, 김병기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모습인데요. 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명되는 한이 있어도 내 스스로 탈당은 하지 않겠다. 버티기에 사실상 돌입을 한 건데 계속해서 의혹들이 불거지고 있다 보니까요. 민주당 내에서도 제명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윤석열 정권에서 윤석열 정권의 가장 핵심한테 이걸 갖다가 부탁하면은 일반적인 상식으로 볼 때 죽이라는 소리지. 그게 안 사람한테도 그렇지만 두 아들한테도 특히 제가 참 대응을 잘못한 거죠. 부자의 직원들에 대해서 정말 제가 원망하거나 뭐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부자 직원들을 만나서 도대체 왜 그러냐. 우리가 그래서 그런 걸 갖다가 좀 더 얘기를 잘 하고 또 그렇다면은 저는 상당히 이런 일들이 왜곡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깜짝 등장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한 유튜브 방송에 등장해서 상당히 긴 시간 동안 본인의 의혹을 둘러싼 얘기를 했는데요. 뭐 결과적으로는 보좌진과의 문제를 제대로 풀지 못해서 여러 가지 왜곡된 일들이 좀 왜곡된 주장들이 그대로 나가고 있다. 뭐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추가 의혹들이 또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와이프죠. 부인이 업무 추진비 카드를 유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경찰의 어떤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그 과정에서 경찰서장과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직접 통화까지 했다. 이런 주장이 전 보좌관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도각 전 최고에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보좌진은 계속해서 폭로를 이어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뭔가 정리되지 않은 진실 공방 상황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으로서는 탐탁지 않은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빠르게 끊으려면 김병기 전 원내대표께서 애초에 이 문제를 보좌진들하고 만나서 오히려 이런 문제들을 잘 풀어냈다면 실제로 이러한 기행들이 알려지지 않고 잘 넘어갈 수도 있었을 텐데 오히려 오늘 아까 방금 전에 보여주신 영상 보니까 후회하는 뉘앙스로 저 말씀을 지금 하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이것을 끝이 정해져 있는 거였잖아요. 어쨌든 진실폭로전으로 가게 되면 가진 게 더 많은 사람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고 지금 그 손해는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당으로 옮겨붙고 있고 또 대통령한테 부담이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본인 스스로가 일을 키운 것이 아니냐라고 예. 해서 후회를 해봐도 아무래도 이것은 뭐 소용없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 무엇보다도 앞으로
또 뭐가 더 나오면 어떡하지? 계속 전전긍긍하면서 이 민주당 사람들은 이걸 지켜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당에서는 최소한으로 어찌됐건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탈당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사실은 국민적 법감정이나 정치 감정으로 볼 때는 이것이 공직을 맡는 어떤 자격이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도 본인 스스로가 심사숙고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예. 단순한 뭐 이 증언이나 이런 게 아니라 이미 만인이 다 알아버린 녹취 이런 것들에 의해서 실제로 어떤 뭐 그 대응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한번 심사숙고 하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예. 그런데 재작년 8월에요. 김병기 의원의 배우자와 관련된 의혹이 경찰에 들어간 상황이 있었는데 경찰이 이걸 입건조차 하지 않고 혐의 없음으로 종결을 한 거잖아요. 정혁진 변호사가 보시기에는 이게 이렇게 정리를 해버릴 수 있는 일인가요? 이거는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만약에 혐의가 있었다라고 하면 최소한 입건은 해서 증거 없음 그 무혐의로 갔으면 모르겠는데 혐의 없다라고 하는 게 그게 말이 되겠는가? 일단 이것부터가 동작경찰서가 좀 문제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다음 만약에 주장되고 있는 저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이거는 상식적으로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사실이 아니기를 진짜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김병기 의원 측에서는 부인하고 있지만 그런데 또 어떤 생각이 드냐면 과연 보좌진이 더군다나 보좌진 중에 2명은 변호사란 말이에요. 네. 아무런 증거 없이 저런 이야기를 폭로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만약에 저 이야기가 사실이라고 하면 이거는 김병기 의원뿐만 아니라 경찰도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말 그대로 직권남용죄와 직무유기죄가 하나의 세트가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동작경찰서에서는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제대로 수사해가지고 명명백백하게 시시비비를 가리는 게 꼭 필요하다 그런 생각 듭니다. 예. 물론 이제 전 보좌관의 주장이기는 합니다만 당시에 혐의 없음으로 경찰에서 사건이 유야무야 되던 과정에 뭐 이런 일도 있었다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2024년 10월이니까 지난해 가을인데요. 동작서 간부와 김병기 의원과 그 측근이 강남 모처에서 만났다. 뭐 영원히 가자는 의미의 파티였다. 선거법 공소시효가 다 지나서 이제 우리는 거리낄 게 없으니까 앞으로도 함께 가자 이런 의미였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일단 김병기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사실 무근이다. 식사조차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현종 위원 지금 이것도 정말로 정반대되는 진실 공방인데 이거 좀 드러나야 될, 확인이 돼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특검이 왜 필요한가에 대한 저는 근거가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예. 이제 2023년 지지난해에 계엄이 일어나기 한 2달 전 아니겠습니까? 그때 사실 이 소개가 이 동작경찰서하고 소개가 지금 알려진 바에 따르면 국민의힘 경찰 출신 중진이 소개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리고 이게 동작경찰서 서장이 보니까 당시 이 사건 일어날 때 통화했던 사람과 처리했던 사람 2명이 또 있더라고요. 2명이 네. 바뀌었군요, 그 그렇죠. 사이에. 그래서 아마 지금 둘 다 지금 경찰에 지금 여러 가지 수사를 받고 있는 모양인데, 자 그렇다면 일단 지금 이 여야 의원들이 다 연루가 돼 있습니다. 자 여당의 실세 의원들 정말 공천 과정에서의 핵심적인 권한을 쥐고 있었던 핵심 실세, 특히 이재명 대통령과 굉장히 밀접한 최측근, 자 이분이 연루가 돼 있어요. 그다음에 예. 지금 지금 현재 야당, 당시에 이제 여당이었죠. 경찰 출신 이 윤핵관이라고 하는 아주 핵심 인사가 또 연루가 돼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경찰이 연루가 돼 있어요. 근데 어떻게 자기 사건이 무마되고 난 다음에 저렇게 모여서 만약에 식사를 하고 술을 함께 했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그렇죠. 사실이라면 만약에 검찰이 한번 저래 보십시오. 민주당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네요. 민주당이 예. 뭐 바로 특검하자 그러지 않았겠어요? 네. 그 검사 나오라고 그러고 뭐 바로 특검하자 그랬을 텐데. 자, 이 현재 권력과 어떤 과거의 권력, 그다음에 사법기관 이게 다 연루가 돼 있습니다. 예. 그럼 이 사건은 지금 현재 누가 수사하죠? 경찰이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럼 과연 국민들이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현재 검찰은 뭐 일단 수사 기능 자체가 정상적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이걸 특검을 하자는 겁니다. 즉 여야의 핵심 인사와 경찰이 함께 연루되어 있는 사건, 이런 사건을 과연 국민들이 지금 뭐 우리가 특검 많이 하고 있잖아요. 했고 예. 또 지금 상설 특검도 하고 있고 한데 그렇다면 이런 거 정도야말로 특검을 해야 될 사안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김병기 의원의 처신 그리고 또 거취를 놓고는 민주당 안에서도 두 쪽으로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제명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제 손으로 탈당을 하지 않겠습니다.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원내 지도부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정치는 국민의 신뢰가 무너지면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습니다. 그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다시금 마음에 깊이 새깁니다. 김병기 전 원내대표 본인은 그런 억울함을 좀 호소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유튜브 방송에 나가셔서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다고 보는데 또 솔직하게 윤리심판원의 절차에 응하시는 것이 본인에게도 당에게도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들었습니다. 뭐 당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것 같은데요. 김진욱 특보, 문진석 원내대표 지금 직무대행이잖아요. 사과를 하긴 했는데 지금 문진석 원내대표 직무대행이 사과하는 게 뭐 맞는 겁니까? 글쎄요, 뭐 이제 문진석 원내대표 직무대행께서 본인이 이제 수석 부대표 시절에 이제 문자 청탁 인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문자를 보낸 것 때문에 본인도 이제 근신을 좀 하셨던 그런 것 때문에 뭐 적절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본인이 처신을 잘하겠다라고 이제 사과를 한 적이 있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이제 이번 주 주말인 11일 날 새로운 원내대표가 선출될 텐데 그 과도기에 한 며칠 정도 지금 이제 그 직무 대행을 맡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민주당의 원내에서 또 한 번도 이런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사과를 하지 않고 지나갈 수는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문진석 원내 수석 부대표 지금 직무대행께서 사과를 하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사과를 한 부분이 적절하냐 부적절하느냐 이런 부분들은 이제 문제 삼을 건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저희 민주당에서 특히 원내 사령탑 역할을 맡으셨던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어떤 그 개인적인 행동에 대해서 사과를 여러 차례 누군가 하는 부분은 뭐 반드시 국민의 눈높이와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누누이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건 맞고 다만 지금 김병기 전 원내대표와 관련돼서 당내에서 좀 그 김병기 원내대표 전 원내대표께서 선당 후사의 자세를 좀 가져주시면 좋지 않을까. 지금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이 특히 의혹이 또 새롭게 제기되고 그럴 때마다 민주당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사과를 연속적으로 드려야 되는 이런 국면들을 계속 그 맞이할 수 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동안 원내 사령탑의 역할을 맡으셔서 열심히 해주셨던 그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또 마지막으로 당을 위해서 또 해주실 수 있는 역할이 아닐까라고 기대하시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선당후사 얘기를 하고 뭔가 당에 부담이 가지 않을 결정을 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이동학 전 최고 보시기에는 뭐 윤리위 제명 결정 나오기 전에 거취 결단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나요? 어제는 너무 강경하게 얘기를 해가지고요. 네, 그래서요. 지금 뭐 여론은 저는 안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 같은 사람들도 그동안 뭐 이제 3선 의원으로서 민주당의 뭐 적절한 역할을 또 해오셨고 그런 측면들은 있으나 이것은 국민들이 볼 때는 이건 완전 배반이다. 그리고 당원들이 볼 때도 배반이다. 공직을 이렇게 활용해가지고 가족들의 어떤 뭐 특혜성 시비가 계속 이렇게 일어나고 또 뭐 구의원들로부터 공천 과정에서 여러 가지가 또 이야기 추문들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다 적절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이 권한을 위임해 주실 때는 사익을 추구하라고 주시지 않은 것이고 그 공익적 차원에서 본인이 약간 궤도를 벗어났다 싶으면 이것은 사과하고 당연히 성찰하는 것이 맞고 그 상황 자체가 당에도 부담이 되고 정권에도 계속해서 부담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내 스스로가 거취를 결단을 빨리 먼저 해주고 그다음에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법적으로 소명을 하든 정치적으로 소명을 하든 그 뒤에 다시 돌아오시는 것이 맞다. 그것이 그동안 정치권에서 있어왔던 풍토였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버티기로 이렇게 계속해서 가다 보면 집권 여당에도 엄청난 부담이 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스스로 먼저 거취를 결정하시는 것이 맞다 봅니다. 아마 이쪽으로 불똥이 뛰는 것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부담이 아닐까 싶은데 국민의힘에서는 김현지 대통령 부속실장에 대한 공세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당대표의 국회의원 보좌관이 투서를 당에 전달하는 것 말고 무엇을 더 합니까? 김현지 보좌관은 이수진 전 의원의 투서를 당에 전달했습니다.
탄원서를 전달받고 보고를 언급한 핵심 당사자인 만큼 국회에 출석해 사실관계를 직접 밝히는 것이 최소한의 책임입니다. 뭔가 처음에 전달됐다는 탄원서의 전달 과정에 김현지 실장, 당시에 이제 당 대표 의원실 보좌관이었습니다. 김현지 실장이 있다 보니까 국민의힘에서는 그 과정에 대해서 제일 잘 아는 김현지 실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좀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정혁진 변호사 보시기에는 지금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전혀 관련이 없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긴 했잖아요. 좀 입장 설명이 더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죠? 그런데 김현정 의원이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게 어제 이야기잖아요. 예. 그저께도 아니고 그저께도 아니고 어저께 이야기인데 김현정 의원 현직 의원 아닙니까? 원내 대변인이잖아요. 예. 그러면 원내 대변인이 한 이야기가 하루 만에 식언을 한 것이다, 이렇게 치부가 될 수 있나? 이런 이야기를 믿어도 되나? 좀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요, 조금 뭐 헷갈린다 이런 생각이 들 것 같고, 그다음에 민주당의 입장을 보면은 탄원서가 많았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그런데 저 탄원서가 일반적인 탄원서입니까? 저 탄원서는요, 당시 현직 의원, 더군다나 같은 동작구 의원이 관련이 된 동작구 의원이 전달한 그런 탄원서인데, 예. 그렇다라고 하면 보통 탄원서보다는 훨씬 더 신빙성이 높은 탄원서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내용 자체가 굉장히 엄중한 거잖아요. 그쵸. 쉽게 말하면 뭐 공천원금 운운하는 그런 탄원서인데, 예. 이것을 민주당에서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치부가 되나?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도 아무리 민주당이 공식적으로 저렇게 이야기를 해도 김현정 대변인의 이야기가 사실이 아닐까?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의 4위 소식, 김병기 전 민주당 원내대표 소식까지 만나봤습니다. 이번에는 5위 소식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공천헌금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강선호 의원의 전직 보좌관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강선호 의원 금품수수 의혹을 둘러싼 인물 가운데 첫 번째 소환 조사인데요. 강 의원은 줄곧해서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강선호 의원께서 확인해 보니까 사무국장도 받지 않고 돌려줬다고 그러더라. 그리고 그때 이제 최대한 통해 가지고 김경 의원의 얘기를 들은 그 서울시 관계자들 얘기를 들으면 일관됩니다. 김경 의원은 돈을 준 적이 없다고 그런다. 기자회견을 한다고 그러던가. 그런데 이거는 잘못된, 그러니까 이거 해프닝이다. 이런 거였습니다. 컷오프는 유지하겠다. 왜냐하면 그때 컷오프를 유지하는 게 그것 때문이 아니고요. 다주택 그게 밝혀지지 않았던 그거였거든요. 어제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강선호 의원과의 녹취에 등장하는 상황을 다시 한번 설명해주는 목소리 듣고 오셨고요. 강선호 의원은 일단 탈당을 해서 무소속 상태입니다. 돈을 받기는 했는데 즉시 반환을 지시했다. 그리고 그걸 보관한 것은 내 전직 보좌관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김경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예 금품 제공 사실을 부인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인데, 오전 7시에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을 했고요. 일단 알려지기로는 나는 1억을 보관한 적이 없고 돈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7시부터 조사가 시작됐는데 지금 시간이 6시 10분이니까 거의 12시간에 가까운 시간까지 조사가 진행되는 건데요. 정혁진 변호사 보시기에는 이게 서로 주장이 너무 다르니까 조사가 길어지는 거겠죠? 일단은 조사가 빨리 끝나려면요. 예. 그 혐의자가 어쨌든 그 질문을 받는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다 인정해버리면 조사가 빨리빨리 끝나요. 하지만은 물어보는데 그게 아니다 그러면서 이건 이렇다 이야기하면 물어보는 사람도 헷갈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조사가 길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저게 얼마나 황당한 거냐면, 돈을 반환을 지시한 사람은 있는데 돈을 줬다는 사람은 없어요. 그다음에 반환했다는 사람도 난 모르는 일이에요. 그렇다라고 하면 도대체 누가 거짓말을 하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거기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뭐가 있습니까? 녹취록이 있단 말이에요. 그 녹취록에 살려달란 말까지 나오는 그런 심각한 녹취록이 있는데, 그런데 그렇다라고 하면 저 3명과 사이에 퍼즐이 아주 복잡하게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인가? 그런데 돈을 주지 않았다라고 하면 본인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돈을 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람은 경찰의 사건이 들어가자마자 어떻게 됐습니까? 도주했단 말이에요. 뭐 도주라기보다는 어쨌든 출국은 했고. 뭐 옛날에 뭐 도주대사 그랬으니까 예. 지난번엔 도주대사가 있었는데 이번엔 도주시의원이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예. 이런 부분들 조금만 더 자세히 보면 금방 밝혀질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만약에 저 보좌관이 중간에 뭐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것처럼 엉뚱하게 끼어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예. 경찰이 수사를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주셨는데요. 문제 1억 원을 건넸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경 서울시 의원이 현재 출국 상태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계속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공천 뇌물 사태의 키맨인 김경 서울시 의원이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마자 미국으로 출국했습니다.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을 소환 조사도 하지 않으면서 특검에서 반년 내내 출국 금지시킨 사례가 있는데 경찰에서는 핵심 키맨을 내버려 둔 것입니다. 그런 것까지 당연히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리고 그건 뭐 본인이 빨리 돌아오겠다고 하고 있는 거니까요. 예, 그 문제는 뭐 크게 뭐 문제 삼을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경찰에 고발되고 나서 한 이튿날에 자녀를 만나겠다는 이유로 미국으로 갔다 보니까 이게 경찰이 너무 조치를 허술하게 한 거다라는 얘기도 있는 거고 본인도 너무 도피 목적으로 간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받고 있는데 그 의혹이 불거지니까 또 전해지기로는요. 경찰에 자진 귀국 의사를 전달해서 수사에는 적극 참여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또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동학 최고 지금 어쨌든 출국 자체로는 논란인 것 같아요. 경찰 조치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 사서 매를 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됐고 사실상 객관적으로 보면 도망간다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덮어 씌워가지고 김경 시의원에 대한 비판을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것은 본인이 초래한 것이기 때문에요. 다만 제가 주변에 좀 전화들을 좀 해보니까 실제로 지금 아들이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다고 하고 그리고 지금 본인이 걸려있는 이 행위 자체가 실제로 이제 수사에 들어갈 경우에 구속될 수도 있는 사안이다. 이런 것들을 아마 변호인들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을 겁니다. 예. 그러면 수사가 본격화되면 아들 며느리 얼굴도 못 보고 바로 이 안 좋은 상황이 또 처해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예. 수사가 본격화되기 전에 아들 며느리 얼굴이라도 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강력한 비난이 쏟아지는 것은 전 피하기 어렵다 보고 다만 경찰이 처음부터 이 사건이 지금 계속 불거지고 있는 상황인데 왜 출국 금지를 하지 않았느냐. 이런 같은 사안들에 대해서 똑같이 뭐 사건이 불거지기만 하면 경찰에서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출국 금지를 걸어야 되는 사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그것은 뭐 조금 더 수사가 지금 보좌관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 보좌관 수사 여하에 따라서 그 뒤에 결정할 수도 있는 일 아닐까? 수사 상황으로 보면 저는 그렇다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는데 어찌됐건 본인 스스로가 이 도망간 게 아니고 귀국할 거다라고 이제 밝히고 있는 만큼 저는 돌아와서 차분히 수사를 진행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사실 고발장이 접수된 지가 며칠 안 된 상황이니까 그럴 수는 있다고 치지만 야권에서는 당장 경찰 수사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는데요. 주진우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박나래 씨 주사 이모 같은 경우는 득달같이 출국 금지를 하더니 김경은 출국을 허용하느냐. 그리고 관련된 인사들, 강선우 의원과 관련된 인사들은 전원 출국 금지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현종 위원 보시기에도 다른 사건과의 형평성을 따져봤을 때 이번 조치 좀 적절했을까요? 자, 이 사건이 처음에 보도된 게 12월 29일입니다. 작년도 12월 29일 날 이 녹취록이 보도가 됐어요. 근데 그 당일 날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바로 고발장을 냈어요. 예. 근데 이제 31일 날 서울 공공수사대가 이 수사를 이제 맡게 됐죠. 보통 이런 좀 중요한 사건들이 만약에 검찰이 정상화 있었다면 된다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정치인의 어떤 금품 수수가 있었고 또 거기에 현역 의원이 등장하고 네. 그렇다면 아마 검찰 같으면 바로 법무부에다가 출국 금지를 요청했을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수사라는 게 제일 중요한 게 일단 증거인멸을 막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초기 수사를 빨리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증거인멸할 시간, 그다음에 서로 말 맞추는 시간 이런 것들을 최소한 줄이는 게 수사의 가장 핵심이거든요. 예. 초동 수사 때 사실은 이런 휴대폰이라든지 이런 걸 확보하지 못하면 수사가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 검찰은 보면 바로 압수수색과
그다음에 출국 금지 이 조치는 따라서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경찰이 한 수사를 보면 이미 이 사건이 이슈화되고 신문에 다 난 이후에도 별 조치를 하지 않았어요. 자, 지금 이 급박한 상황에서 왜 아들 보러 갑니까?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결국 증거인멸의 시간을 벌기 위한 거 아닌가? 국내에 있으면 운신이 힘들잖아요. 경찰이 네. 바로 들어올 수도 있고. 예. 일단 떠나서 뭔가 어떤 상황들에 대한 정리를 하고 증거인멸할 시간을 벌 수가 있는 것이고.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돼버리면 지금 좀 전에 보시면 알겠지만 다 우리가 만약에 녹취록이 없었다면 저런 주장을 하게 되면 이 사건은 굉장히 어려운 수사가 됩니다. 예. 근데 녹취록이 다 있잖아요. 이 녹취록이 왜 있었냐 하면 그 녹취를 하기 전날 이미 강선호 의원이 김병기 의원한테 이야기해서 1억 원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자, 김병기 의원이 자, 내 사무실로 와서 이야기 좀 합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 그게 녹취가 된 겁니다. 이미 근데 하루 이게- 전에 들었던 거고 찾아왔을 때 녹음을 하게 된 것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돈 받아서 하루를 지난 거예요. 근데 뭐 바로 돌려줬다고요? 바로 돌려줬다는 거는 주는 즉시 돌려주는 게 바로 돌려준 거잖아요. 네. 왜 하루를 넘겨요? 그러니까 그건 이미 이 돈을 받을 수 있는 의지가 있었다는 의미거든요. 자, 그런 면에서 일단 이 수사는 제가 볼 때는 경찰의 어떤 이 초동 수사, 지금 사실은 강선호 의원에 대한 증거 확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근데 아직 지금 뭐 압수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일단 보좌관 조사도 이제 처음 시작인 그렇죠. 이제 거고요. 보좌관 수사하고. 그럼 예. 강선호 의원한테는 지금 휴대전화 다 지우고 뭐 하고 할 수 있는 시간을 다 허용한 거예요. 이래갖고 어떻게 수사를 하겠습니까? 딴 사건 같으면 이렇게 했겠습니까? 예. 저는 그렇기 때문에 경찰의 수사를 믿을 수 없다는 것도 처음에 이 며칠, 지금 벌써 이 사건 처음 난 게 12월 29일입니다. 오늘 지금 1월 6일이잖아요. 벌써 시간이 일주일 좀 넘었어요. 그러면 이미 증거 인멸할 건 다 인멸한 거 아닌가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너무 조치가 늦어졌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점점 선을 긋고 있는 모습인데요. 정청래 대표는 오늘 아침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본인도 상당히 당황스러웠다면서도 이번 일은 시스템 에러가 아닌 휴먼 에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상당히 좀 당황스러웠어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저는 뭐 이 외에 다른 일이 없다라고 믿고 있고 없기를 바랍니다. 이런 일은 어떻게 예상을 해서 할 수는 없죠. 이거는 시스템 에러라기보다는 휴먼 에러에 가깝죠. 그러니까 민주당의 시스템에 에러가 난 게 아니고 휴먼 에러다. 그러니까 일부 의원들의 일탈이다. 계속해서 지금 개인 일탈이라고 거듭 정도 강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건데 김진욱 특보 이게 국민들이 좀 믿어야 될 텐데요. 휴먼 에러다. 이게 민주당 내부에는 좀 공감대가 있는 분위기인가요? 아무리 제도를 잘 만들어 놓고 시스템을 잘 만들어 놓는다 하더라도 그 시스템의 운영자가 허점을 찾아내서 그 허점을 이용한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에러가 발생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경우가 그런 부분인 거죠.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이 공천과 관련된 시스템은 아마 한 20여 년 동안 계속해서 그 과정들을 업데이트해 가던 과정에 있었고 예. 아마 이번에 정청래 대표가 6월 지선을 치르겠다라고 하는 경선 방식, 그 방식이 도입된다면 이런 그 에러는 원천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또 다른 또 하나의 획기적인 방안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정청래 대표가 얘기했듯이 이 상황을 우리가 그 예상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이 예상 범위 내에서 관리할 수 있었을까?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고 보여지고요. 예. 특정하게 마음을 먹고 이걸 그 어떤 방식으로든지 이 사각지대를 찾아내겠다고 하는 사람을 과연 그 막아낼 수 있을까? 우리가 뭐 도둑 하나를 10사람이 지킬 수 없다라는 얘기가 있듯이 지금 이 당의 시스템도 그동안 그런 허점들이 일부 있었던 부분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 계속해서 지금 국민의힘에서 특검으로 이 과정들을 몰아가기 위해서 경찰의 수사, 뭐 봐주기다, 너무 지금 이 사실상 방치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지금 경찰도 상당히 속도를 내고 있고 또 김경시 의원도 미국에서 곧 그 귀국해서 철저하게 수사를 받겠다, 뭐 협조하겠다라고 얘기하니까 이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그때 가서 말씀을 주셔도 늦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한 예.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 정청래 대표가 강선호 장관 후보자 있을 때 갑질 의혹이 있을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는 동지니까
이거는 같이 맡고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비를 함께 맡겠다. 그렇죠. 이거는 휴먼 에러인가요? 시스템 에러인가요? 예. 그러니까 헷갈리네요. 그리고 네. 공천관리위원이 자신과 지역구에 관련된 거는 발언할 수 없는데도 이 사람 공천 줘야 된다고 발언을 했지 않습니까?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예. 아니 1억 원 받았다는 사실을 당시에 김병기 간사도 다 알았는데 다 넘어갔잖아요. 공천했잖아요. 휴먼 에러입니까? 시스템 에러입니까? 그걸 묻고 싶습니다. 그것은 휴먼 에러냐 시스템 에러냐 답을 좀 주시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3위 확인해봤고요. 이번에는 4위로 넘어갑니다. 네,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오늘 출근길에서 각종 의혹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모두 청문회에서 소상히 설명할 수 있는 사안이라면서 중도 사퇴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사퇴 요구 목소리가 좀 높아지고 있는데 거치에 좀 입장 변화가 있으실까요? 아니 저기 청문회에서 다 소상히 설명할 수 있는 사안들입니다. 이번 정부 코스피 5천 시대 얘기하는데 생각 없으실까요? 잠깐만요. 정혁진 변호사께 좀 여쭙게요. 어떻게 보셨나요? 다 소명할 수 있는 의혹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거치 변화 없다. 다 소명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그런데 이게 가능할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데 참 뭐라고 그럴까? 얼마 전까지는 1일 1병기라고 그랬어요. 예. 왜냐하면 매일같이 김병기 의원 의혹들이 수없이 나왔지 않습니까? 제가 얼핏 생각해봐도 뭐 호텔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7, 8개가 나왔습니다.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1일 1병기라고 그랬는데 이제는 1일 1병기의 시대는 지나가고 1일 2해운의 시대가 온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 들거든요. 예. 벌써 이해운 의원 관련된 논란이 마찬가지로 김병기 전 원내대표와 마찬가지로 한 대여섯 개, 7, 8개 나온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굉장히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이해운 후보자 관련된 의혹들이 돈과 관련된 것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늘도 한 서너 개가 나왔던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그 이해운 후보자도 이야기했지만 예산처 장관은 곶간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며느리한테도 맡기지 않은 곶간 열쇠를 이재명 대통령님이 나한테 맡겨주셔가지고 무거운 책임감과 이재명 대통령님의 진정성을 느낀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저렇게 돈에 대해서 흐리멍텅한 그런 측면이 많은 분이 과연 대한민국 세금의 그 곶간을 열쇠를 맡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명할 것인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예. 오늘 뭐 재정 전문가들을 청문회 사무실로 불러 모아서 청문회 준비에 들어갔다 뭐 이런 소식도 전해지고 있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여러 가지 의혹들을 추가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새롭게 제기된 것은 이겁니다. 아들 삼형제가 있는데 모두 90년생이고요. 90년대생. 엄마 찬스 의혹이 일고 있는데 재산 형성 과정에 있어서 엄마의 찬스를 쓴 게 아니냐 이런 의혹입니다. 일단 자산 현황이 다 뭐 17억, 13억 이렇게 많다 보니까 이런 의혹이 좀 불거진 건데요. 이동학 최고에게 좀 여쭤볼게요. 실제로 좀 어린 나이대에 저 정도 자산을 형성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국힘 측에서 실제 뭐 주진우 의원도 뭐 할아버지인가요, 아버지인가요, 뭐 본인에게도 자녀에게 아주 어린 자녀에게도 뭐 증여했던 것들이 있고 아마 국민의힘 보수 정당에서는 저런 모습들을 그냥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어찌됐건 저것이 저렇게 형성됐다고 해서 문제냐 그게 아니고 저 과정 자체가 잘못됐다면 그게 문제인 거죠. 과정이나 아니면 세금 문제나 이런 그렇죠. 거죠. 예, 그래서 실제 증여세를 냈는지 그리고 저 과정에서 뭔가 불법적, 탈법적 방식으로 공직자에 또 어울리지 않는 방식을 동원해가지고 저런 식의 재산을 형성했다라고 한다면 예컨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같은 거 해가지고 지난 영부인이 그런 식으로 재산을 불렸다. 이거는 당연히 잘못된 거죠. 그래서 저 부분도 야당에서 지적을 해주실 때 정확하게 그 잣대를 가지고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히려 청문회에서 소명이 되든 실제 문제가 드러나서 낙마가 되든 국민들을 위해서 공직자들이 임명돼야 된다라고 하는 선을 야당에서도 분명하게 제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뭐 이해운 후보자 측 청문회 준비단에서는 일단 증여세 모두 다 제대로 납부했다 이런 해명이 나왔습니다. 근데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형제의 어떤 증여세 의혹을 추가로 제기를 했는데 특정 회사 비상장 주식을 800주씩 가지고 있었고 이게 한 31억 원 상당이라고 하고요. 후보자 해명대로 증여세를 제대로 냈다라고 하는데 증여세만 해도 1억 원이 넘더라고요. 이현정 의원이 이게 그러다 보니까
증여세 낼 돈은 어디 있었냐 이런 추가 의혹이 또 제기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두 개 회사가 숙부가 운영하는 회사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사실 백지 신탁으로 그동안 카운트가 안 되다가 이번에 이제 이게 재산이 한 100억 정도 풀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런 의문을 가져요. 진짜 이 회사가 숙부 회사인가? 예를 들어서 이 회사가 실질적으로 이혜훈 후보자의 남편의 어떤 소유한 회사인데 예. 실제 뭐 다르게 가지고 있었던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의문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왜냐하면 이 본인들뿐만 아니라 아들들도 전부 다 주식을 갖고 있는데 100억대 주식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렇다면 이 회사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주가 아닐까라는 그런 의문이 솔직히 드는 것이고, 그다음에 뭐 증여세 문제도 등등 있는 것인데, 저는 제일 큰 문제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딴 게 아니라 이 자리가 700조 원에 달하는 국가 예산을 편성하는 자리예요. 그렇죠. 자, 근데 본인이 KDI 있을 때 예타 뭐 등등 담당하면서 뭐 그 지역에 뭐 투자했다는 의혹 등등 있잖아요. 예. 그럼 예를 들어서 가상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번에 예산을 어느 쪽의 예산을 많이 책정을 한다. 어느 쪽이 개발하는데 책정을 한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알고 미리 투자를 한다든지 미리 뭘 한다든지 이럴 수 있는 의문이 있잖아요. 즉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정보입니다. 예. 즉 내년에 어디에다가 집중 투자하느냐 그 정보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걸 미리 안다 그러면 굉장히 큰 이득을 얻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것에 대한 우리가 신뢰가 있어야 돼요. 네. 아, 저분은 저런 걸 할 수 있는 분이 아니다. 사익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죠. 공공선을 위해서 공익을 할 수 있는 분이다. 라는 부분에 대한 검증이 돼야 돼요. 근데 과연 지금 나온 의혹이 딴 의혹이란 모르겠습니다만 다 돈과 관련된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분이 700조 원에 대한 돈을 그걸 관장하면서 과연 그런 의혹이 있을 수 없을까라는 데 대한 국민적 의혹이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저는 그걸 풀어야 된다고 봅니다. 일단 뭐 갑질로 시작을 하긴 했는데 돈 문제로 일단 넘어오기도 했고요. 지금 이현종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개발 정보를 사전에 입수했다는 의혹이 또 추가로 제기된 건데 이제 KDI 연구원 시절에 어떤 예비 타당성 조사 총괄을 했고 거기와 관련된 땅을 좀 매입을 해서 시세 차익을 얻었다. 이런 의혹도 나오다 보니까 과연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적절한가 이런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의혹이 쏟아지다 보니까 민주당에서도 각각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로 끝까지 갈 수 있어? 라는 의구심 가득한 분위기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뭐 본인이 사실은 결단을 하시는 게 이미 만신창이지만 정말로 청문회를 버텨낼 수 있을 거라는 의구심이 있어요. 대통령의 고유한 인사권은 존중하자. 이거를 반대하는 민주당 지지층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혜훈 당신이 그동안 해온 것은 우리가 그냥 못 넘어가겠어. 근데 당신이 한번 넘어봐. 저는 이런 것 같아요. 대통령의 결정이 잘된 결정이 되도록, 옳은 결정이 되도록 우리는 도와줘야 된다. 뭐 장철민 의원은 줄곧 해서 자진 사퇴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 내는 것 같고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의 선택이 옳은 결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김진욱 특보, 지금 민주당 정확한 입장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뭐 정확한 입장은 당대표인 우리 정청래 대표께서 말씀 주신 것이 당의 공식적인 입장이다. 저는 그렇게 일단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내에 다른 이견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특히 지금 이혜훈 후보자와 관련해서 좀 저 정도 상황 속에서 과연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도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존재한다고 봅니다. 예. 다만 정청래 대표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혜훈 후보자를 그 이재명 대통령께서 왜 지목했을까? 왜 지명해서 지금의 이 인사청문회에 이제 그 이혜훈 후보자를 올려놨을까? 이 부분을 좀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혜훈 후보자를 지명한 것은 거국적으로 통합적인 그런 대한민국을 운영하겠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가장 능력 있고 실력이 있다라고 하는 이혜훈 후보자의 능력을 우리 정부에서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명을 한 것이기 때문에 예. 어쨌든 지금 여러 의혹들을 또 이혜훈 후보자가 오늘 출근길에서 본인이 다 청문회에서 소명할 수 있는 의혹들이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요. 인사청문회 날짜를 빨리 잡아서 인사청문 과정을 통해서 소명할 것은 소명하고 또 반성하거나 사과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국민들께 그 눈높이에 맞게 또 사과할 부분이 있다면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지금 국회
국회에서 인사청문 날짜를 잡아서 지금 이해운 후보자가 정말로 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후보인지 아니면 부적격 후보인지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청문회까지는 가야 된다. 이런 말씀까지 들었습니다. 4위 소식 마무리하고요. 3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어제 국민의힘은 윤리위원 7명을 임명하면서 윤리위 구성 속도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한 언론을 통해서 국민의힘 윤리위원 면면이 공개가 됐죠. 친한계를 중심으로 그 윤리위원들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고요. 이후에 윤리위원 7명 가운데 2명이 사임했습니다. 예를 들어 뭐 과거에 뭐 정명석 이런 사람 변호했던 분도 있다. 좋지 않은 어떤 추문들이 네, 어제 국민의힘은 윤리위원 7명을 임명하면서 윤리위 구성 속도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한 언론을 통해서 국민의힘 윤리위원 면면이 공개가 됐죠. 친한계를 중심으로 그 윤리위원들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고요. 이후에 윤리위원 7명 가운데 2명이 사임했습니다. 예를 들어 뭐 과거에 뭐 정명석 이런 사람 변호했던 분도 있다. 좋지 않은 어떤 추문들이 따라올 수 있는 분들로 구성이 돼서 그 윤리위원회에서 뭔가 결정을 했을 때 과연 당 전체 구성원들이 쉽게 따를 수 있겠느냐. 우리 당의 노선 투쟁이랄까 내분이랄까 결국 너무 그런 것을 강조하면 나중에 나 혼자밖에 남지 않는다. 총체적으로 평가해서 무엇이 도움이 되는지를 판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윤리위원들만 있었는데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으로는 윤리위원장까지 좀 임명이 됐다고 하고 그 이력은 조금 뒤에 좀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뭐 친한계에서 좀 윤리위원 면면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것은 과거 이력 때문인 것 같은데요. 알려지기로는 저희가 다 물음표를 붙여놓은 게요. 또 아니란 얘기도 있어서 물음표 한번 붙여봤습니다. 정명석, JMS라고 뭐 아실 겁니다. JMS 변호인도 있다. 그리고 과거 통합진보당에 입당했던 전력자도 있다. 또 김건희 여사 대학 동문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이현종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이 윤리위 구성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자, 일단 이 제1야당의 윤리위원이라 그러면 그래도 사회적으로 아, 저런 분이구나라는 정도 알 정도로 왜냐하면 이제 윤리적인 문제를 심판하는 분이니까요. 옛날에 이제 이양희 성균관대 교수라든지 여상원 변호사라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다 어떤 이 여러 가지 어떤 활동을 통해서 다 알려진 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윤리위원들도 다 공개가 됐습니다. 예. 자,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전혀 공개가 안 됐고 비공개로 일단 명단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분들을 전부 다 찾아봤어요. 이 어떤 뭐 이분 누군지 제가 처음 듣는 분들이어서. 네. 근데 제가 잘 알 수 있는 분이 없었습니다. 윤민우 좀 위원장으로 선출된 분은 이게 범죄 심리학 전공한 분이에요. 범죄 심리학이요? 네. 그래서 뭐 주로 중국의 이 댓글 공작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지적하고 했던 분인데 범죄 심리학 교수 출신인데 방첩사 또 자문위원도 하셨고 자 그런 분인데 나머지 분들 같은 경우도 지금 의문을 제기하듯이 벌써 3명이나 사퇴를 했는데 예. 자 과연 이런 분들의 면면이 지금 이 복잡하고 어려운 이 국민의힘에 내에서 중대한 문제를 이 심판할 수 있는 어떤 이 윤리적 도덕적 기준을 갖고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뭐 친한계고 뭐를 떠나서 네. 국민들이 보시기에 아 이런 분 정도면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분 정도면 그래도 국민의힘의 어떤 윤리적 문제를 좀 심판할 수 있는 분이다라는 거에 되는데 아예 명단도 공개가 안 되고 다 비밀리에 했고 거기다가 또 이분들 그거 되자마자 또 사퇴를 해버리고 네. 그중에서 호선으로 또 뽑은 분이 범죄 심리학 한 분인데 과연 이게 어떤 지금의 복잡한 국민의힘 내부의 어떤 윤리적 이걸 공감해서 이 결정을 따를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있는 겁니다. 근데 뭐 지금 사이버 안보 전문가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고 근데 제가 뭐 국회 출입 오래 하면서 정당들 여러 군데 출입을 해봤는데 보통 윤리위원장에는 법조인을 많이 임명을 했던 것 같은데요. 정혁진 변호사 보시기에는 이번에 윤리위 구성은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시겠어요? 일단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선거가 코앞이잖아요. 그다음에 선거가 지금 국민의힘에게 유리합니까?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저런 일을 할 시점인가 그것부터가 문제인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윤리위원회에서 만약에 어떤 결정이 나와도 논란은 불가피하잖아요. 그러면 이럴 때 적어도 윤리위원회를 가동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가? 위원들이 공정하기도 해야 되지만 공정해 보이는 그러한 모습이 보여져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뽑힌 면면이 과연 공정해 보이는 그런 위원이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벌써 결정되기 전부터 윤리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리기 전부터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네. 제가 봤을 때 지금 국민의힘 당 지도부는요. 정치력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정치력이 거의 없는 것 같다. 뭐 국민의힘 단체 대화방도 지금 시끌시끌한 것 같은데 친한계로 좀 분류되는 인사들이긴 합니다. 기절초풍한 사람들이다. 이거 믿을 수 있겠냐, 낭설 아니냐 이런 반응도 있었고 당 지도부는 비공개인데 왜 실명이 언론에 나오냐 뭐 이런 반응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동학 최고 물론 네. 다른 당 얘기긴 합니다만 지금 국민의힘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이 상황들 좀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저런 문제 제기 자체가 지금 국민들께서 공감 안 하실 겁니다. 지도부가 지금 윤어게인을 표방하면서 당선이 됐고 그렇게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럼 윤리위원회도 그렇게 구성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윤어게인 혹은 부정선거 이런 거 따라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로 윤리위원회가 꾸려지는 것이고 예. 지도부 권위가 무너져 있기 때문에 윤리위원회에서 권위를 찾으면 안 돼요. 이미 무너져 있는 정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무너지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장동혁 지도부가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 문제 제기는 제가 볼 때는 그 당내에서 소구력이 별로 없을 것 같고 반면에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무능력한 거예요. 위원들이 명단이 밝혀졌다고 해서 본인들이 그냥 물러나고 대도 없는 사람들을 저런 데 앉혀놓고 한동훈 대표를 겁박을 하겠다는 거예요? 저 겁박이 통할 것 같습니까? 이거 제대로 못하면 한동훈 대표로부터 되치기 당해요. 예. 할 거면 하고 말 거면 말고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지금이라도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또 SNS상의 설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장해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같은 경우에는 친한계가 일부러 명단을 유출해서 사퇴를 유도했다 뭐 이런 주장도 하고 있더라고요. 이현정 위원님, 네. 장해찬 부원장 주장은 좀 어떻게 들으셨나요? 아니 그동안 역대 윤리 명단이 비공개로 한다는 그게 없어요. 다 공개가 됐습니다. 역대 윤리위원 명단이. 예. 그리고 윤리 명단 언론에 취재해서 보도하는 게 뭐가 문제인가요? 자기들 비공개하는 건 모르겠지만 윤리 명단을 언론에 취재 보도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안 되고 더군다나 왜 윤리위원들이 비공개를 한 거에 문제가 되죠? 아니 윤리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국회의원이라든지 정치인의 생명을 좌우하는 결정하는 데잖아요. 예. 근데 이분들이 그냥 다 얼굴이 안 알려진 분, 모르는 분들이 아무도 모르는 분들이 한다? 오히려 그게 더 문제 아닌가요? 네. 그런 같은 경우는 옛날에 이준석 대표 당시에 이제 당에 쫓아낼 때도 윤리위원 명단 다 공개됐습니다. 다 자기 이름 걸고 한 거예요. 마찬가지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다 자기 이름 걸고 해야 되는데 문제는 공개됐다고 사퇴해버리고 뭐 이 공개한 사람이 잘못이라고 그러고 처음부터 비공개가 잘못이죠. 예. 세상 윤리위원회를 비공개로 해서 뭘 얻겠다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앞으로 좀 윤리위 구성이 됐으니까 또 결론을 향해 가는 한동훈 전 대표 징계 여부에 대해서도 좀 갈등이 깊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3위까지 만나봤고요. 이제부터는 순위가 더욱더 중요해집니다. 오늘 하루 가장 많이 검색되고 또 가장 많은 눈길을 끈 이슈 1위와 2위만 남겨놓고 있는데요.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2위부터 공개합니다. 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인데요. 미군에 의해서 체포돼서 미국으로 압송된 마두로 대통령이 현지 시간으로 5일 뉴욕 법원에 처음 출정했습니다. 헬기로 법원 인근까지 날아가서 장갑차로 갈아타는 과정에서 그 모습이 언론에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네, 영상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압송되는 과정에서 약간 다리를 좀 불편한지 절뚝절뚝 걷는 모습을 볼 수가 좀 있었고요. 지금 입고 있는 모습이 죄수복이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내와 함께 압송을 된 상황입니다. 뭐 얼굴이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외신 보도와 여러 가지 보도들을 종합해 보면 얼굴에 멍이 들어 있었다. 아무래도 체포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좀 신체적으로 부상을 입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질문을 좀 해보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뭐 이런 얘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구치소에서 헬기를 타고 법원 인근에 도착을 해서 차로 이동을 했는데요. 방길주 교수님, 이게 일부러 미국에서 노출을 시켰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예, 사실은 타국 정상을 이제 법정에 세우는 데 있어서 언론에 노출 안 하려고 하면 분명히 할 수가 있죠. 근데 의도적으로
노출을 시켜서 마두로 정권이 이제 실각한 정권이다. 그래서 다시 돌아갈 수 없다라고 하면서 되돌아가는 길은 없다라는 메시지를 베네수엘라도 각인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제2의 베네수엘라가 될 수 있는 국가들에게도 우회전 강압의 메시지를 그런 내는 것을 담아서 의도적으로 노출시킨 것으로 보여지고요. 특히나 얼굴에 멍도 있고 그다음에 마두로 부인은 다리가 쩔룩거리는데 예. 그 체포 당시에 굉장히 현장에서 경호원의 조력을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저항이 거센 어떤 방증이라고 보거든요. 네. 그만큼 경호도 약간 허술한 측면이 다시 한번 저 사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법정에 서기는 했는데요. 난 여전히 대통령이다. 그리고 이거 납치다. 뭐 이런 얘기를 한 상황입니다. 저희가 하나 또 좀 준비를 한 게 있는데 백악관에서 SNS 메시지를 하나 또 올렸는데요.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좀 의미심장한 게 이게 FAFO라고 해서 다 풀면 저게 비속어라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좀 해석을 해보자면 까불다가는 다칠 수 있다 이런 메시지인데 김진욱 특보 이게 김해공항에서 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기 전에 사진이다 보니까 마치 중국을 향한 경고 메시지냐? 뭐 이런 해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지금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좀 전에 방금 전에 나왔던 이 트럼프 대통령의 사진, 지금 나오는 사진입니다. 저 사진 뒤쪽으로 비행기가 어렴풋하게 보이는 걸 보면 지난 11월 달에 에이펙 정상회담을 왔을 때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하고 시진핑 주석이 정상회담장으로 사용했던 그 김해공항에서 찍은 사진이 아니냐라고 이제 그 해석들이 가능한데 예. 왜 그러면 이 사진을 굳이 다른 여러 사진들이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 사진을 쓰면서 까불면 혼난다 이런 지금 표현을 썼을까라고 봤을 때 지금 이 베네수엘라에 가장 밀접하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나라가 어디냐라고 본다면 첫 번째가 중국이다라는 거예요. 중국이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두로 대통령이 체포됐을 때 가장 빠르게 마두로 대통령의 체포가 불법적인 것이다.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다. 당장 즉시 석방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도 중국에서 가장 먼저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중국을 향해서 지금 우리가 하는 행위에 일절 관여하지 마라. 관여하면 다칠 수 있다라는 간접적인 메시지를 저 한 장의 사진에 담은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가능해 보입니다. 예. 사실 에어포스원이 배경인 사진 많이 있을 텐데 굳이 그 사진을 고른 이유가 또 실제로도 궁금해지네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마두로 체포 작전을 지시한 배경에는 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중에 직접적으로 불을 지핀 게 다름 아닌 마두로의 댄스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Just peace. No war. No, no crazy war. No crazy war. Not war. Be happy. No crazy war. No. Be happy. 네, 춤추는 마두로의 모습은 많이 볼 수가 있었는데 실제로 이제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최후 통첩 메시지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춤을 추고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이런 모습 이것 때문에 실제로 진짜 열받아서 결의를 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춤추는 모습이 확고한 결의 작전을 집행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아니었을 겁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을 간파하지 못한 실책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자존심을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는 스타일이고 그리고 또 이 마두로 실각에 대해서는 2017년에 구상을 했다가 지금 9년 만에 이제 집행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진지했는데 그 진지함을 굉장히 우습게 이제 받아쳤다라는 것 때문에 이 촉발 요인으로 작용한 거는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할까 말까 결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기로 했을 때 이게 확실히 해야 된다라는 촉발 요인이 가동이 되면 빨리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제 영향을 준 것으로 보여지고 특히나 저 장면 한 일주일 전쯤에는 마두로에게 이제 최후 통첩 비슷하게 그러니까 떠나라.
베네수엘라를 떠나라. 그렇게 이제 여기까지 했거든요. 근데 그걸 다 무시하고 이제 일주일 만에 춤을 추니까 이거는 조롱이고 트럼프의 강압을 굉장히 무시한 것이다. 그 트럼프를 종이호랑이 수준으로 보는 거다라는 어떤 심기 불편한 게 촉발 요인으로 작용해서 확고한 결의 작전으로 이어진 측면은 없지 않아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오늘의 세 번째 소식까지 확인을 해보셨습니다. 시청자들이 보내주신 댓글을 저희가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댓글 확인 한번 해볼까요? 네, 국민 모두가 팬인 거 맞습니다. 안성기 씨를 향한 메시지를 남겨주셨습니다. 또 차 안에선 운전에만 집중하자. 박나래 씨 진정서 관련된 댓글을 주셨고요. 나무 심고 지게차 모는데 신발이 구두다. 저거 보여주기식의 어떤 김정은의 행보를 또 저는 못 봤는데 구두를 신고 있었군요. 네, 시스템 에러냐, 휴먼 에러냐. 말을 왜 어렵게 해야 되니? 저도 지금 발음이 어려워서 말을 왜 어렵게 하느냐. 정청래 대표 말을 좀 꼬집어 주셨습니다. 마지막 댓글입니다. 나보다 어린데 재산이 더 많네. 박탈감을 느낀다. 저보다도 어린데요. 재산이 또 뭐 어리지만 많을 수는 있겠죠. 마지막 댓글까지 짚어봤고요. 2위까지 확인하셨습니다. 마지막 1위 소식 하나가 남았는데요. 이 뉴스가 없이는 오늘을 정리하기 어렵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떤 이슈를 예상하고 계시나요? 뉴스탑10이 엄선한 1위를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모습인데요. 어제 90분간 정상회담에 이어서 2시간 동안 만찬을 가졌습니다. 특히 지난 경주에서 선물을 받았던 샤오미 폰으로 함께 셀카를 찍는 모습도 볼 수가 있었는데요. 관련 영상 보고 오시죠. 선전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随时有事我们可以联系。张院长，你是韩国的产品，曲面是韩国的产品。小米，通信不安잘 됩니까？这个通信保安怎么样啊？非常好。你就看看有没有后门。감사합니다，谢谢。谢谢您。摄影技术不错。 촬영 잘 하시면 사진 기술 좋습니다. 그때 주신 선물 샤도送给我。 再见，再见。 또 뵙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谢先生，再见。谢谢。祝你们接下来的活动圆满顺利。 나머지 일정도 잘 마무리하시고 잘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네, 뭐 덕분에 인생샷을 건졌다라고 했는데 지금 보시는 이게 샤오미 폰으로 찍어서 SNS에 게재된 사진이고요. 함께 사진을 찍는 장면을 이제 참모들이 촬영한 그런 모습입니다. 방길주 교수께 좀 여쭙겠습니다. 상당히 좀 화기애애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또 센스 있게 지난번에 받은 선물을 또 들고 가서 했다 보니까 이 모습은 좀 어떻게 보셨나요? 정부 간 외교에서 정상 간 친분 외교, 그다음에 신뢰 구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2라운드, 즉 두 번째 이제 정상회담 2라운드에서 어떻게 그 친분 외교를 좀 높일 수 있을까라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아마 검토를 했을 겁니다. 근데 샤오미 폰 같은 경우에는 경주에서 한중 정상이 어색한 상황에서 긴장을 좀 풀고 가벼운 농담을 통해서 서로 웃으면서 친분을 쌓는 단초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 기회를 잘 활용해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 중에서 샤오미 폰을 다시 등장시켜서 친분 외교를 가져가자. 그런 사전에 여러 가지 검토를 통해서 치밀하게 결정된 하나의 사진 작품이 이번 정상회담 때 나온 것이다. 그렇게 평가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뭐 그리고 서로 주고받은 선물들도 상당히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에게 준 것은 중국 전설 속의 동물이라고 하는데요. 기린도를 금박 용문 액자에 담아서 줬다고 하고요. 그리고 펑리위안 여사를 위해서는 탐화놀이개와 또 한국 뷰티 기기가 워낙 유명하니까 뷰티 기기를 또 선물했다고 합니다. 중국 측에서 준 것은 펑 여사가 가수 출신이니까요. 직접 부른 노래를 담은 CD를 줬다고 하는데 뭐 어제 만찬 때도 펑 여사의 노래가 연주되기도 했었다고 하거든요. 과거 영상 보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또 그리고 영부인들이 보니까 뭐 가수 출신이고 또 피아노를 전공했고 예술적으로 좀 통하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 가지 좀 대화를 많이 나눴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정상회담 내용에 대해서도 짚지 않을 수가 없어서 이현정 위원께 이거 좀 여쭤볼게요. 시진핑 주석이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뭐 일관되게 자주 하던 표현이긴 합니다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사실 이번 한중 정상회담은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열렸습니다. 특히 이제 베네수엘라 마두로에 대한 체포가 있었고 특히 이제 중국과 일본과의 관계가 굉장히 좋지 않은 관계였죠. 예. 그러면 중국은 어쨌든 간에 우리 한국을 좀 끌어들이기 위한 그런 어떤 노력을 했고 그게 아마 이제 여러 가지 어떤 행사로 표현된 것 같습니다. 러밀일보 일면에 사진이 2개나 실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북핵 문제가 전혀 거론되지 않았다는 부분일 겁니다. 지금 물론 양쪽의 정상 간의 관계의 어떤 이런 화기애애한 관계는 좋지만 그러나 핵심적 과제, 이 북핵 문제에 대한 어떤 거론이 없었다는 것은 앞으로 우리 한중 정상이 가져야 될 중요한 어떤 숙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한중 정상회담 소식까지 한번 짚어봤습니다. 이번에는 뉴스A 예고입니다. 내 지역구 사무실로 출근하라. 김병기 의원이 구의원에게 자신의 비서관 역할을 시키려 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관련된 단독 취재 내용 이어지는 뉴스A에서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저는 내일도 여러분들의 저녁 파트너로 돌아오겠습니다. 화요일의 뉴스탑10 마칩니다. 고맙습니다.